예, 아까 소개했던 것과 같이 저는 여기서 주내원으로 있는 임멜키오라고 하고요. 저희가 강의를 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예, 제가 강의를 부탁을 한 달 더 전에 받았는데 준비는 뭐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라서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라도 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제목이 정보의 활용입니다. 예수원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는 제목인데요. 뭐 그렇게 거창하다기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뭐 그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고요. 물론 오늘 얘기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이 주지 예수원 전체의 의견이나 생각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짝 당황스럽네요. 여기 보시면 이 영상을 보면서 하는 깨달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보고 이거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이에요. 이게 그 90년대 그 PC 통신 화면인데 보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느낌만 느끼시라고 띄워놓은 거예요. 이 90년도에 이제 접속 화면인데 이게 저는 나우놀이를 썼고 그때 당시에는 천리안하고 하이텔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지금처럼 파란 화면을 쓰고 뭐 단말기에 따라서 까만 화면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쓰던 게 이 파란 화면인데 이때까지는 마우스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용이 안 됐어요. 뭐 이렇게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나 마우스 썼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키보드만 쓸 때라서 여기 보시면 뭐 누를 게 없어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메뉴 창에 나와 있는 숫자를 눌러서 들어가던가 아니면 명령어를 쳐서 이렇게 따로 들어가는 방법을 써야 했는데 이게 90년대에 사용하는 PC통신이고요. 이렇게 PC통신 사용할 때 재밌는 거는 이게 전화선을 쓰는 거다 보니까 이 PC통신 들어가면 전화가 안 돼요. 전화가 안 돼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엄청 혼나요. 이렇게 막 전화하는데 삐삐 소리 나고 막 이러면 부모님들이 막 화를 내시면서 올라오셔서 누가 이거 알았어? 이제 엄청 혼내시고 하는데 이제 밤에 몰래 많이 했죠. 그래서 근데 이게 많이 하면 전화비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또 함정이어서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 뭣도 모르고 있다가 집에서 초상을 치르는 친구들도 봤는데 이때는 이런 것만 해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마 제 기억에 맞으면 이 PC통신으로 사진도 받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사진 한 장 받는데 지금 영화 하나 받는 것만큼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열악한 환경이죠. 인터넷을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시기에 이제 PC통신이었고 이때가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사이쯤 할 때 이제 사용했던 게 이런 게 있었고요. 그 시절에 제가 원래는 PC 이제 컴퓨터 앞에 있는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싸이월드가 지금 폭망해버리는 바람에 제 옛날 사진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찾다 못 찾아서 컴퓨터를 뒤지다 보니까 나온 게 이건데 여기서 저를 찾으실 수 있나요? 오, 요게 접니다. 또 밖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몸으로 들어가려면 약간 작은 체구의 아이 하나는 제 몸에서 나가야지. 좀 큰 체구의 아이를 너무 큰 체구는 그렇고 하여간에 그래야지 저 모습이 나오는데 20년도 더 전이죠. 저희 96년도 사진이니까. 저 맞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때 돌 던지러 다녔는데. 이 화면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넷스케이프 화면인데 이제 이때쯤에 아마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쯤이 한국통신에서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걸 시작해요. 이게 김영삼 정권 때부터 이렇게 쭉 준비해 오던 거긴 한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 특이하게 서울대하고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랑 같이 묶여가지고 초고속 인터넷 시범학교가 돼가지고 저는 남들 인터넷을 못 써보던 시기에 인터넷을 처음 접해봤어요. 이게 화면은 넷스케이프라고 해서 지금 이 회사도 망했어요. 이 회사도 망한 회사인데 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걸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올려놨는데 옛날에 이렇게 좀 보면 볼품없죠. 이게 아마 윈도우 3.1 비슷한 느낌인데 이게 윈도우 95에서 돌아갔던 걸로 기억해, 제 기억에.
그렇게 해서 사용했던 건데, 이때 좀 나아졌죠. PC 통신 때는 막 명령어도 기억해야 되고 뭐 이렇게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제 마우스로 이제 클릭을 하면 갈 수 있다라는 게 좋았는데, 단점은 뭐냐면 제가 기억하면 이때 들어갈 만한 데가 그 한메일 인터넷 쓰는 거 외에는 뭐 딱히 뚜렷하게 뭔가 있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콘텐츠 별로 없었어요. 그럴 때 대학교를 갔다가, 예,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예, 군대 사진도 원래 PC 앞에서 찍은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냥 노트북에 있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예,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시기를 보여주려고. 이게 00년도인데 이때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대에서 애들이 이제 군대 가면 배우는 것도 없고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군대 갔다 오면 얻어오는 게 있게 하자라고, 예, 국방부에서 특이한 생각을 해서 각 부대마다 대대 단임과로 아마 인터넷을 설치해줘요. 인터넷 정보교육장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갖고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 부대에 들어갔는데 이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군인들이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전무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저희 부대에 인터넷을 경험해 본 사람이 저 정도만 있고 대부분이 경험해 보질 않아서, 이때 인사과 경위개원을 할 때인데 인사과장님 몰래 정보과장님이 불러가지고 PX를 조용히 부르더니 저한테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명령은 아니었고 도와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냉동만두와 그 바베큐를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데펴서 갖다 주시면서 하셨는데, 그래서 인사장교님 몰래 도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 정보교육장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인터넷 정보검색사라는 자격증을 따게 해줬어요. 전역을 할 때. 근데 제가 처음 시험을 봤는데 세상 이렇게 쉬운 시험이 없는 거예요. 뭐 책 펴놓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따서 어디다 쓰지 하고 있다가 자격증은 시험 합격 다 했는데 자격증은 받으러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 자격증이 이름이 좀 바뀌어서 있어요. 근데 그때보다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인터넷이라는 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시기 때 제가 있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군대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스마트폰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개인 스마트폰을 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제가 군대 갔을 때가 삐삐 쓰다가 군대를 갔거든요. 전화기도 아니고 삐삐를 쓰다가 군대를 입대했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교육장이라는 게 그 당시 젊은 그 군인들에게 지금 새로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도 많긴 했어요. 이게 인터넷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외부로 연결되면 부대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뭐 해킹을 당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때는 보안이 되게 허술하던 시기라서 그럴 염려가 있었는데, 국방부에서는 당연하게 인터넷망과,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과는 다르고 군부대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망이 있어요. 인트라넷이라서 내부망인데 엄격하게 분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 부대에 들어오시는 KT 그 업자 아저씨가 실수하셔가지고 이걸 다 엮어 놓으셔가지고 한번 부대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뭐 이때는 우리나라 해커라는 개념도 없고 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뭘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라 뭐 특별하게 크게 문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지금 같으면 되게 큰일 나죠. 부대에 있는 그 보안 있는 상황들이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사진도 뭐 이렇게 무슨 어플 깔아서 사진 안 찍히게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군부대에서 뭐 자기 전화기를 쓰고 한다는데, 지금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그때는 좀 색다르긴 했죠. 지금보다는 참,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20년도 더 전이니까 엄청 대단한 거였죠. 그런 걸 또 해볼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겐 참 유익했던 부분이기도 했고요. 네, 이 사진은 이거 제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저게 제일 먼저 나와요. 사진 중에. 저게 뭐 이게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수련회 갔었던 사진인데, 군대 막 제대했을 때 중고등부 애들이랑 수련회 가서 애찬식 하는데, 이제 큰 대야에다가 포도 주스를 가득 담고 이렇게 원래 돌아가면서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려예요. 다 먹으면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안 먹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 입이 다 있는 것과 이게 이렇게 자르면 이만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거 먹느라고 아주 용을 썼는데, 예, 이 사진을 왜 올렸냐면 이때가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난 다음에 알바를 하려고 통신회사에 갔었어요. 통신회사에 알바로 갔다가 통신회사에서 그냥 갑자기 정규직 직원으로 써버리는 바람에 알바가 아니고 직원이 됐던 적이 있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여러분들이 아니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게 막 시작됐을 때요. 되게 촌스럽죠. 오른쪽 거 빼는 거 되게 촌스럽잖아요. 그래도 나름 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나영 씨고, 전지현 씨고, 신구, 뭐 저기 유승범, 끝에가 누구죠? 하여간에, 예? 예? 소표 자매님인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초고속 인터넷이 2000년대 초반에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서울 경기권은 어느 정도 됐는데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았을 때인데, 제가 군대 막 전역했을 때가 전국적으로 망을 설치할 때라서, 제가 그때 춘천에 있을 때 여기 보면 맨 오른쪽에 두루넷이라는 데인데 지금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지금 거기가 웬만한 회사는 다 망했어요. 지금 나온 회사들은. 저게 지금 SK로 흡수돼가지고 SK 브로드웨이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지금은 소속인 그렇게 이제 팔려갔죠. 근데 저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왜 근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 망을 깔아야 되니까 초기 시설이 하나도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시설 망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맨날 전봇대에 올라가서 케이블을 깔고 거기다 기기를 다 달고 이런 일을 한 달 정도 하다가 사장님이 갑자기 얘기하는 게, 너는 고급 인력이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무실과 다르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망을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기기들이 되게 막 이렇게 냉장고 같이 엄청 큰, 우리 보통 뭐 서버라고 하는데 들어가면 이상한 뭐 냉장고 같은 거 잔뜩 써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일하면서 이제 망 관리라는 걸 했죠. 인터넷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랑 춘천 지역 망 관리를 제가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선배형이 하고 있었는데 선배형이 때려치는 바람에 이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거긴 한데, 그래서 급하게 이제 망 관리하는 일을 제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대학교로 복학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때가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인터넷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시기가 이때부터 거의 한 20년 돼가는 거죠. 20년 전부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기반적으로 이렇게 실행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심심하실 때 구글에 가서 제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지로는 이 사진이 제일 먼저, 왜 안 지워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 트위터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라서 그런지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제 이름 검색하면 저 나오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보겠는데 2000년대 보면 무선 호출기에서 핸드폰으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넘어가는 시기인데, 맨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이게 애니콜 초기 모델인데, PCS 모델 초기 모델인가 그럴까. 이게 제가 군대 제대했을 때 형이 쓰던 걸 저한테 줬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쓰고 난 다음에 뚜껑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사용했어요. 한 1년 넘게 이렇게 쓰다가 바꾼 핸드폰이 이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건데, 저 핸드폰이 제격이 맞으면 아마 셀카를 찍을 수 있는 거의 초기에 나온 핸드폰. 이거 셀카 찍는 방법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은색 깜빡거리는 게 있는데, 얘가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인데, 그 거울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사진을 찍었었던 핸드폰인데, 저 때까지가 투지폰이에요. 투지폰이고, 저 핸드폰이 이제 투지폰이다 보니까 그냥 좀, 뭐랄까요, 안 되면 집어 던지고 하면 통화, 되게 특이했던 폰이에요. 전화가 안 되면 전화를 진짜 바닥에 그냥 패대기를 쳤어요. 세게. 그러면 통화가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어딘가 깨지고 부서진 것 같은데 안 되면 그냥 어차피 전화기 버릴 생각을 하고 있을 때랑 딱 쥐고 바닥에 확 집어 던지면 또 전화가 돼요. 그래서 맨날 바닥에 던지면서 전화를 계속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바꾼 게 맨 오른쪽에 있는 폰인데, 이게 3G 폰 시작이에요. 우리가 보통 2G 폰이라고 하면 우리가 2G 폰이라고 얘기하는 게 2G 폰이 아니고 피처폰을 2G 폰이라고 얘기하는데, 피처폰이 이제 3G까지 같이 가요. 3G까지 가고 이제 LTE 넘어갈 즈음부터 이제 피처폰 없어지고 다 스마트폰으로 거의 바뀌게 되는데, 이제 3G하고 2G하고 구분하는 건 내 핸드폰에 유심이 있으면 3G예요. 유심이 없으면 2G 폰이에요. 근데 또 U 플러스는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SK나 KT는 안에 유심이 박혀 있고 그렇게 기기 이동이 가능하게 해놓은 게 이제 3G인데, 그 부분은 뭐 2G, 3G 뭐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폰 다음에 제가 샀던 게 뭐냐면, 이게 노키아에서 나온 뮤직폰이라는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서비스를 하는데 제일 먼저 서비스를 받았던 폰이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KT나 SK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준비하고는 있었는데, 원래 포인트는
이거보다 한 달 뒤에 나오는 아이폰 3GS라는 모델이 원래 주였는데 얘가 한 달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폰 3GS에 쓰려고 했던 기능들이나 이런 걸 여기서 먼저 써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나라에 있던 스마트폰은 그 욕 많이 먹었던 삼성의 그 옴니아라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 폰은 욕만 먹고 그 별 볼 일 없는 폰으로 전락해서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신기했어요. 여러 다른 일반 폰이 할 수 없는 걸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서 되게 특이해하고 재밌어 했는데 문제는 제가 저거를 50만 원이 넘게 주고 샀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버스폰이 된 거예요. 1,000원 내면 주는 핸드폰. 그게 왜 그러냐 아이폰 3GS가 나오면서 그렇게 되고 예, 그리고 또 한 달이 더 지나니까 저 폰을 사면 10만 원을 줘요. 그런 폰이었는데 이제 저는 50만 원을 넘게 주고 사서 이 폰에 대한 불만을 막 이 폰 가입한 사람들 카페 같은 데 올리면 사람들이 이 정도면 좋은데 막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안 좋은 글을 쓴다고 뭐 안티다 막 저한테 뭐라고 욕을 하면 제가 거기다 나는 이걸 50만 원을 주고 샀다 라고 얘기하면 다 죄송합니다라는 걸 쭈르륵 달던 시절이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 관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일반적인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는 시기보다 늦어졌어요. 이 폰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냥 다들 그 스마트폰으로 갈아타고 카톡하고 있을 때 저는 혼자 이거 쓰고 있어서 카톡도 못하고 좀 그렇게 살았던 게 사실이에요. 이때까지가 3G 폰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후에 나오는 폰들이 LTE 폰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폰들일 건데 보편적인 스마트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이 모델 이후에 12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지금 쓰는 스마트폰의 형태로 이렇게 굳어지면서 나오게 됐고요. 예, 무선통신에 대해서 세대별 차이를 얘기하면 1G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세대인데 그냥 80년대나 이때 보면 그 카폰이라고 있잖아요. 카폰이나 아니면 진짜 한 이만했을걸. 두께가 이만하고 얇긴 한 요 정도 되는 되게 그런 폰들이 있어요. 그게 아날로그 폰인데 전화만 돼요. 옛날엔 부의 상징이었죠. 이거 있는 사람이 뭐 진짜 고급 승용차에 한 대 뭐 이렇게 카폰으로 달려있고 하던 시대라 되게 그런데 아날로그 통신이어서 통화밖에 못해요. 통화밖에 못하고 2G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PCS라고 썼던 그 폰들이 2G 폰인데 2G부터는 그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약간의 문자를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었고 3G 시대로 가면서는 통화 문자, 그리고 사진 전송, 다음에 영상 전송과 인터넷까지 사용할 수 있었어요. 아까 전에 봤던 폰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폰 있잖아요. 저 폰 같은 경우에는 3G 폰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저걸로 메일도 받고 주고 보내고 했고, 그리고 재밌는 게 저게 뭐랄까 피처폰이라도 그냥 오만 잡기능이 많아가지고 저는 제가 뭐 음악도 듣고 영상도 보고 심지어는 강의 때 이제 노트 정리해 놓은 거를 대학원 다닐 때 공부를 못하고 시험을 보러 가면 저기다 노트 정리한 내용들 파일로 다 집어넣어 놓고 이제 전철 타고 가면서 핸드폰 보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되게 기능이 다 보편적인 사람들 안 쓰는데 되게 오만 잡다한 기능들이 다 있던 폰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안 좋게 했죠. 예, 그때가 3G 폰이고요. 그리고 4G로 넘어가면서 달라진 거는 3G에서 속도만 빨라졌어요. 별다른 건 없어요. 뭐 이렇게 특징적인 게 있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3G보다 속도가 되게 많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5G로 가면 더 달라진 거라고 하면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예, 너무 빨라져서 그 빨라진 결과가 주변 기기와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게 5G가 없으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쓸 수가 없어요. 4G만 해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를 서버로 보냈다가 서버에서 그걸 확인하고 다시 나한테 보내주는 그 시간 텀이 길어져서 가다가 사고가 나요. 근데 5G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그 시간이 대폭 축소되는 거예요.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I 관련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좋게 된 것이 이제 5G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핸드폰의 통신은 이렇게 발전되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원은 한동안 5G 들어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1G, 2G, 3G, 5G, 4G 이렇게 쭉 가는데 결국 주파수 대역이 점점 올라가요. 이게 주파수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AM 라디오를 들으면 몇백 점 몇 킬로헤르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FM을 보면 메가헤르츠로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핸드폰은 기가헤르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FM만 해도 AM보다 신호가 잘 안 잡혀요.
깨끗하게 들리긴 하지만 AM보다는 어디 산 같은 데 들어가면 AM은 잡혀도 FM은 안 잡히고 그러는데 특이한 게 예선은 AM은 잘 안 잡히고 FM은 잘 잡히는 건 난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런 데도 있긴 한데 대개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주파수 대역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꺾여짐이 들여요. 직진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앞으로 쭉 나가고 투과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사만 되고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튕겨나가든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가진 않아요. AM 같은 건 이게 돼요. 그리고 주파수 대역이 낮았던 핸드폰도 어느 정도 신호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옛날 3G 신호 정도까지는 괜찮다가 LTE 넘어오고 하면서부터 더 안 될 거예요. 그러냐면 주파수 대역이 올라가니까 직진성이 높아져서 우리 보통 저 언덕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신호가 여기까지 못 올라와요. 다 하늘로 날아가든가 튕겨나가든가 하기 때문에 5G는 더더욱이 안 될 거예요. 아마 5G 하려면 아마 우리 마당에다가 뭐 중계기를 하나 박지 않은 다음에는 예선에서 5G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비싼 핸드폰 사지 마시고 4G 핸드폰 쓰시면 되겠고요. 통신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통신 기술이라는 게 디지털 기반이에요. 디지털 기반이다 보니까 디지털이라는 걸 간단히 설명하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어둠과 밤에 대한 어둠과 낮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둠과 빛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건 뭐 무에서 유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뭐 불로 얘기하면 온오프 즉 꺼지고 켜진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디지털이라는 것은 재밌는 게 0과 1이라는 게 존재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면 있는 것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렇게 그걸 이제 이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진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진법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십진법이면 1부터 9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번째가 10이 되는 건데 1, 0이 되잖아요. 근데 이진법 같은 경우에는 1이 그냥 1이에요. 2 같은 경우에는 그 1 말고 1, 0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진법으로 했을 때 숫자 10이 이진법에서 그냥 2예요. 이런 식인 개념인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꺼지고 켜지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영상이나 뭐 이런 걸 다 사진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0하고 1이라는 걸 묶어요. 묶어서 코드를 만들고 그 코드를 가지고 언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점점 복잡해져요. 근데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컴퓨터든 전화든 0하고 1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교수님들이 내시면 복잡한 계산식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공식이 안 떠오르면 친구들이랑 맨날 했던 말이 뭐냐면 답은 셋 중에 하나다.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0 아니면 1 아니면 무한대예요. 보통 계산식이 풀고 나면 답이 없다 0 아니면 있다 1 아니면 알 수 없다 무한대 이렇게 딱 셋 중에 하나 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써놓으면 셋 중에 하나 찍어서 맞으면 교수님이 한숨을 쉬면서 얘기하죠. 야, 공식 없어서 점수 못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맞췄으니까 점수는 주세요. 많이는 안 주세요. 아주 조금 주세요. 친구랑 보니까 그 친구가 D 맞았을 때 제가 C를 받았어요. 똑같이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했는데 잘못 공부를 해가지고 걔랑 저랑 맞춘 건 똑같았는데 이제 걔는 그때 제가 0이라고 썼고 걔가 뭐 1이라고 썼나는데 걔는 틀렸고 저는 맞았는데 그 당락에 기점으로 해서 저는 C를 받았고 그 친구는 D를 받았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기술이라는 게 복잡해 보이지만 기초는 되게 간단해요. 뭐 해킹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냥 기계가 이해하는 말을 할 수 있으면 기계를 이해시키면 돼요. 근데 해커들이 하는 일들이 보통은 그런 건데 근데 대부분이 얘기하는 해커들이 하는 행동은 그건 아니고 우리가 비밀번호를 써놓으면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잘못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안 프로그램을 안 깔아서 내가 쳤던 키보드에서 내 정보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잘못된 프로그램을 깔았다든가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지 뭐 우리가 지금 뭐 대단하게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갖다 놓고 막 뭐라고 그러죠? 그 숫자 막 변하면서 막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몇만 년이 걸려도 원래 못 풀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실수를 해서 비밀번호를 유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 개인정보나 이런 게 나가는 거지 특별하지 않은다 하면 보안이 문제가 될 리가 없고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뭐 예전에 뭐 농협이나 뭐 아니면 큰 그런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해킹했다고 하는 거 본 적 있는데라고. 근데 그걸 해킹했다기보단 그 직원이 본인 비밀번호 관리를 잘못해서 비밀번호가 노출돼서 그 관리자 비밀번호가 노출되니까 그 관리자 이름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 정보를 다 빼올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런 거지 개인의 정보를 해킹한다라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 별로 영향도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에 대해서 해킹에 대한 우려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 내가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뭐 내 개인정보 얘네들이 뭐 내 생일 알아가면 뭐 내 생일날 선물은 안 해주겠지만 얘네들이 뭔 의미가 있겠냐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대부분 보안이 이중삼중으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 주민등록번호 안다고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전화번호를 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뭐 나중에 뭐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나오면 좀 달라지는데 그거는 몇만 년 걸리는 계산을 뭐 몇 분 안에 풀 수 있다. 그런 이제 컴퓨터가 나온다는데 걔는 전 도통 이해가 안 가서 그냥 이해하지 않으려고 걔는 뭐 되게 복잡하더라고. 나 그냥 영화 윌만 아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할 때는 보통 말로 주고받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로 전달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내가 걸어가든가 뭐 말 타고 가든가 해서 전했겠죠. 그리고 글이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글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서신을 보낸다든가 급하게 뭐 보낼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급한 상황에 이제 봉화 같은 걸 올리죠. 봉화 같은 걸 올려서 여기 지금 뭐 누가 침입을 했다, 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그렇게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하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통신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뭐 음성으로도 연락이 가능하고 문자나 사진, 영상으로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무언가 전달받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물론 뭐 요새 보이는 뭐 라디오 같은 걸 듣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인터넷에 그런 라디오나 아니면 음성 파일들을 듣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예손 홈페이지에는 대천덕 신부님 그 MP3 파일로 강의가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보통은 그런 걸로 이제 전달받는 시기는 지났고 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그 지식인이라는 것 아니면 나무위키나 위키백과인가 그 해서 그 검색을 하면 나오는 그 텍스트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쭈르륵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던 시기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좀 1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PC통신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1세대가 어떻게 보면 PC통신 하시는 분들이 1세대 분들이죠. 그냥 글만 쭉 있으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아까 보셨던 그 파란 화면에 글만 있던 그런 모습이고 2세대로 들어가면서 글보다 사진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형태로 좀 변했어요. 그리고 3세대로 넘어가면서는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유튜브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뭐 예로 우리 예수원 건물을 설명한다고 할 때 그 세대별로 설명을 하자면 1세대라고 한다면 글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글로 토지비에서 올라오시면 못하다. 왼쪽 언덕에 보이는 집이 석성입니다. 계속 올라가시면 거름집이 보이고 그 위를 보시면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시면 이제 시온 건물이 보이고 시온 건물 옆에 큰 건물은 나사렛 건물입니다. 시온과 나사렛 건물 사이로 올라가시면 아나도시 나오고 그 위에 주빌리와 그 뒤에 목각실이 있고 그 옆에 드로아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타가 많아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2세대로 넘어가면 사진으로 한다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여기 석성 쭉 가면 거름집 나오고 가버나움, 뭐 시온 드로아, 나사렛, 아나도 주빌리 목각실 설명이 되게 간소화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잘 뭐랄까 설명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이것만 보고 찾아가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3세대는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 죄송해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음성하고 자막을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영상만 간신히 그냥 집어넣는데 드론으로 찍은 영상인데 이렇게 하면 뭐 지금 밑에 왼쪽 아래쪽에 보이는 게 가버나움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건 뭐 거름집입니다. 뭐 음성도 들어가서 자막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쭉 보면서 시온이나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이게 제가 조정 실력이 아직 안 돼서 확대를 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웠고요. 이거 하나 찍는데도 몇 분씩 걸렸는데 우선 제가 계속 떠들어서 한 30분 떠든 것 같으니까 5분 동안 이거 우선 보시고 저 잠깐 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영상 편집이 자꾸 오류가 나가지고 영상 편집만 간신히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저렇게 보니까 상당히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네요.
예, 제가 나중에 좀 더 역량이 되면 좀 더 잘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예, 아직 실력이 안 돼서 낮게 띄우면 사고를 내서 이제 높게 띄워야 돼서 그냥 실력 주고 있으면 이게 보고 있다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얘 샀어요. 비싼데. 안 그래 차 팔아서 이걸 샀어요. 그래서. 어디 누가 숨어 있는지도 알겠는데. 예, 원래는 여기 준서가 뛰면서 손 흔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편집하다 날아갔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 다시 돌려보다 아까 준서가 들어갔던 것 같아. 어디 갔지? 네, 지워졌더라고요. 위에서 보긴 처음이다 야. 어디로 잠깐 눈을 감고 계시면. 아, 이게 실제 주빌리 사진이에요? 예, 이게 주빌리고, 예, 이렇게 하면 설명이 더 쉽죠. 이제 석성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올라가면서 여기는 하우스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올라가면서 가버나움과 또 걸음집이 나옵니다.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걸음집이 가려졌네요. 예. 그리고 여기는 아까 안 보였던 드로아가 보여요. 예, 드로아가 왼편에 보이고, 예, 시온과 그리고 사일로 옆에 있는 목각실 그리고 이제 주빌리 이제 다 이제 보이는 거죠. 예, 이건데 낮게 해서 좀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예, 이렇게 됐어요. 예, 이거 아스팔트에 떨어졌으면 다 망가진데 다행히도 아스팔트로 안 떨어지고 그 뭐지 풀 있는데 떨어져가지고 망가지진 않았는데 그래서 아직 실력이 안 돼서 가까이서 못 찍고 그냥 멀리서만 한동안 찍어보는 걸로 했고요. 그래도 오늘 엄청 신기하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 게 이것도 이게 아마 제가 날렸다가 신호가 끊어져가지고 이제 이게 와이파이 신호가 안 닿으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갔는지도 모르고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밀다가 이제 엉뚱한 데로 가든지 간신히 다시 돌아온 건데 그대로 날려버릴 뻔하다가 그래서 화질이 좀 안 좋아요. 이게 중간 이거는 한상의 비밀 거였대. 한상의 뭔가. 숨어 있는 아 이제 좀 있으면 아이들 보일 거예요. 고학생들 나오세요. 영화 보는 거 같아. 그런 영상이 그게 안 나오네요. 이게 예손이 이쁘게 찍으면 참 좋은데 나무가 많아가지고 드론을 날리기가 좀 안 좋아요. 조금만 낮으면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한 100m 이상 높이에서 찍은 건데 예. 지난번에 찍은 것 중에 하나 보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찍고 나서 나중에 집에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얼음판에서 놀고 있는 걸 몰랐는데 십자가 기도처를 찍었다고 생각하면 거기 애들 뛰놀고 있는 게 이렇게 찍혀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내려오는 건데 이게 올라가 있을 땐 괜찮은데 내려오면 이게 고리라 바람이 불어가지고 휘청휘청 돼가지고 이게 좋은 거면 괜찮은데 싼 거라서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관계로 이제 여기 받고 저기 받고 해서 좀 내려오면 되게 천천히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나중에 그 좀 더 숙달되면 그때는 좀 더 괜찮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 이제 아이들하고 나오는데 이제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줄 수 없어서 이거 비싼 거야 라는 말보다는 이게 아이들이 갖고 노는 연령대가 아니라서 아이들한테 줄 수 없는 거라는 거를 좀 알고 싶어요. 예? 쟤들을 모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면 이제 영상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그냥 글만 보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걸 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시면 그 옛날에는 밑에 있는 네이버 지식인을 주로 들어가서 검색을 했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많이 해요. 지금 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보면 사진이나 뭐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걸 읽는 것보단 동영상 같은 걸로 직접 무언가를 하는 걸 보면 뭐
기계를 다루는 것도 톱을 다루는 것도 그림과 글씨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영상으로 직접 그 사람이 그걸 만지고 움직이게 하는 걸 보는 게 더 효과가 있고 전달력이 높기 때문에 요새는 유튜브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영상이 꼭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건데 추가적인 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을 때는 굳이 영상을 보기보다는 글로 텍스트로 되어 있는 내용 중에 내가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보는 것도 또 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과연 우리가 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예전에서는 책이나 신문 등으로 정보를 습득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요즘은 이제 다들 전화기 있고 하시니까 이제 전화기를 통해서 기사를 읽는 분들도 계시고, 뭐 물론 아직까지 신문이나 이렇게 책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손에서 생산된 정보들도 보면 보통 책으로 전달이 돼요. 밖에 나가면 이제 대천독 신문 저서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죠.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이기보단 인터넷이나 모바일 시대가 되어서 책이나 신문보다는 그냥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정보를 전달하고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기가 되는데 우리는 아직 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인터넷으로 받는 정보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는 것도 나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정보의 활용을 잘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건데, 책이나 신문이라면 좀 어떻게 볼까요? 선별되고 또 걸러진 그런 양질의 정보를 보통 전달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책 한 권을 내려고 해도 책을 쓴 사람이 있고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담당하는 사람이 편집장이나 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을 빼던가 아니면 좀 추가해야 될 내용을 추가하던가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리고 또 신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기자가 기사를 쓰지만 그 기사가 100% 나가진 않잖아요. 누군가 위에 있는 사람이 이건 빼, 이건 넣어, 왜 이거 뺐어, 이걸 넣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그걸 수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양질의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 건 사실인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좀 통제된 정보가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는 전혀 선별돼 있잖아요. 그래서 온갖 얘기가 다 들어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내용까지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사실이에요. 또 그걸 또 이게 맞나?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는 게 이제 특정 페이지에서 나오는 정보나 내용들이나 간행물을 보는 행동을 잘 안 해요. 뭐, 여기서, 물론 여기 지인이 한다던가 이런 건 하지만 대부분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만 해요. 다른 내용이 나오잖아요. 좀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조선일보를 보게 되면 조선일보를 계속 보고 그 말에 대해서 이 말인가 맞나 보다라고 인지하게 되면 결국은 조선일보가 우편향되어 있는 보수 언론이다 보니까 나도 우편향된 보수 언론이 갖는 생각을 나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보로 습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 생각도 그런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보수적인 성향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기서 진실이 뭔가 사실이 뭔가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그 정보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조선일보도 막 예전에 한참 막 쓰레기다 별얘기 다 했는데, 근데 그 내용에도 보면 사실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럼 그 내용만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저는 신문을 보면 기사를 봐도 한쪽만 보진 않아요. 요새는 좀 오마이뉴스 같은 데 같은 경우 약간 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 완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언론이니까 그러면 비교해 가면서 보는 것도 재밌어요. 똑같은 기사인데 조선일보 기자가 쓴 내용이랑 오마이뉴스에서 쓴 기자 내용이랑 보면 완전히 다가오는 느낌이 참 달라요. 근데 그 안에 딱 팩트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때 벌어진 사건에 대한 팩트는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진실된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그냥 아무 여과 없이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올리는 글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100%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얘기가 다 맞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담임 목사님 실수했을 때 그것까지도 맞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인터넷에서 매체를 접하거나 할 때는 어디 한 군데를 통해서 보기보다는 여러 군데를 봐요. 그래서 똑같은 기사도 다른 분보다 볼 때 몇 배씩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내 스스로가 객관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고, 물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팩트인 그 정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보수 성향의 이제 보수 성향 기독교라고 하면 정녕 원리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많이 우편향되신 분들이 계세요. 베리침 얘기할 때마다 거품 물고 얘기하시는데 저 그 얘기 볼 때마다 저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베리칩이에요. 예, 이게 되게 작아요. 작아서 이게 몸에 이렇게 넣는 건데 예, 여기 보면 축전지라고 나있는데 축전지는 아니에요. 축전지면은 사람 몸에 되게 안 좋은 게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축전지가 아니고 이거 그냥 그리고 저것도 실제로 안테나라기보단 전자석 기억하세요? 전자석에 이렇게 코일 감아 놓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딱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못이 갑자기 자석이 되잖아요. 끊으면 자석이 안 되고. 그것과 반대예요. 자기장을 주면 저 코일 감겨 있는 것 때문에 전기가 생성돼요. 전기가 생성돼서 마이크로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떤 번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이 코일 자기장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그곳에 자기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게 RFID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교통카드예요. 교통카드. 베리칩은 교통카드랑 똑같아요. 그냥 막말로 누가 예전에 베리칩 거품 물고 얘기할 때 제가 그냥 저건 교통카드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통카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카드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단말기에 딱 접속을 하면 그 버스에 달려있는 그거죠. 연결을 하면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뜨잖아요. 그게 내 카드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그 버스에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인터넷 서버에 내 번호로 되어 있는 아이디에 그 카드에는 지금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았어라는 게 인터넷 서버를 통해서 그 단말기로 들어와서 내가 돈이 얼마 남아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고 베리칩도 그런 류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막 세뇌도 되고 막 여러 가지가 된다는데 예, 아무리 봐도 세뇌할 구석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모르는 다른 기술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전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시간 지나면 나노로봇 같은 거 개발되면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텐데. 그리고 그것보다 더 발전되면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외부에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기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 이제 점점 발달할 텐데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666이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막 열심히 전하세요.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경계하고 걱정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왜 고생을 사서 할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환란의 때거든요. 환란의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이에요. 그럼 예수님 모셨을 때 그냥 조용히 올라갈 생각을 하지 왜 밑에서 혼란을 겪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겪는 사람도 있겠죠. 저희 우리 도서실에도 가면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저도 예전에 읽다가 말았다가 다시 예수 와서 또 잠깐 보다 말았는데 거기 보면 저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요. 어떤 교회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님은 들림받아서 올라갔는데 교회에 자기가 덩그러니 남아있고 몇몇 성도들과 만났을 때 그 당혹감과 민망함에 대한 글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많이 깨달은 바가 있었죠.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다 막 휴거됐다고 막 대대적으로 막 나오고 있는데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면 서로 되게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피하겠다. 열심히 살아서 이런 상황은 모면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우리가 너무 이르게 고민하는 거. 이거 가지고 분쟁하고 다툴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뉴스를 봤는데 막 사람들이 막 사라졌다. 막 여기도 사람이 없어지고 저기도 사람이 없어지고 막 이러면 그때 나는 안 없어졌으니까 그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나에게 혼란의 때가 왔구나. 그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야겠죠. 근데 그 전에 굳이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분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거에 너무 매달려 있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게 계속 바뀌어왔어요. 예전에 조용필 목사님도 실수했던 거지만 바코드 얘기도 하고 신용카드 얘기도 하고 다 쓰시잖아요. 안 쓰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저도 맨날 얘기하는 게 지금 가장 666에 근접한 건 솔직히 얘기하면 이 베리칩이 아니고 스마트폰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아닌 거예요. 아닌데 이걸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하면서 나중에는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그때 이런 걸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분쟁의 여지가 결국은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베리칩 얘기하면 그냥 베리칩은 상관없다라고 딱 선을 긋고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베리칩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의 이단과 동등됨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떻게 보면 전문 지식이 없이 이렇게 주변에서 주워 듣는 지식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양자에 대한 것도 공부하다 못해 먹겠다 하고 덮어버렸는데, 양자도 되게 복잡해요. 이게 디지털은 아까 얘기한 좀 0, 1 아니면 측정한 데는 무한대 끝이잖아요. 근데 0, 1이고 양자 같은 경우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그 기묘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그러면서 뭔가 확정적이잖아요. 되게 불안정적이면서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보다 얘랑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이제 바로 덮어버리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땐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조선일보다, 그러면 저건 보수적인 성향이 좀 있겠구나라고 내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다른 진보 언론 쪽이면 얘는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거 주워 듣고 이거는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막 인터넷에 돌아오는 글을 막 인용하시다 개망신 나가신 분들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전문 지식 없이 그냥 끼워 맞춰서 이렇게 내보내는 정보는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다 보니까 활용할 수도 없고, 그거 잘못 쓰면 쓰레기 갖고 왔다고 욕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진 정보를 생산하고 그리고 소모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예수원 홈페이지인데, 보면 막 답답해져요. 여기가 왜 이렇게 기는지 아세요? 제 노트북, 요새 노트북 화면이 보통 FHD예요. FHD다 보니까 이게 1980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FHD가 아니고 옛날에 XJ인가? 하여간에 얘는 해상도가 1024예요. 1024에 768인가 그래서 결국은 원래 지금 쓰는 FHD보다 반 정도 화면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가 거기에 최적화돼 있어요. 한 10년 전 거에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컴퓨터로 들어가면 이렇게 옆에 횡하니 비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플러그인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거 바이러스 온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안 쓰기로 해가지고 없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홈페이지는 어도비 플래시로 메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이걸 그나마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는 분은 이 공지사항 눌러서 들어가시면 왼쪽 아래에 보면 메뉴창에 보면 사이트 맵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사이트 맵을 누르면 예수원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메뉴가 거기 다 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모르시면 그냥 그분들 볼 수 있는 건 공지사항. 삼수경 공지사항은 이거 변하지 않는 거라서 뭐 의미 없고, 공지사항 들어갔다가 자유 게시판 정도나 들어가실 수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사용도 못 하세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거의 유명무실해져 있고, 그리고 또 이 홈페이지에서 생산되는 것도 우리 예수원 안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자유 게시판에 전세 살고 계신 박창승 선생님께서 매일같이 그 정보를 생산하고 계세요. 예수원에서 나오는 정보는 아닌데 왠지 예수원에서 내는 정보처럼 막 매일같이 올리세요. 그래서 볼 때마다 우리도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하나 올렸다가 이제 저도 안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정보 생산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원에 계신 분들도 밖에 있는 정보들을 많이 받아와요. 그래서 뭐 강의를 들으시기도 하고 아니면 집회나 이런 것들을 거기 나오는 설교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가 강의한 내용이나 아니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설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전무해져 버렸어요. 대천덕 신부님 살아계실 때 정도나 책이나 이런 걸로 계속 나갔지만 현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 예수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예수원 설명 6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훈련소, 연구소, 파송소, 부담소, 보급소, 관력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안 되는 이것저것 거의 잘 되는 거 생각보다 많진 않지만 제일 안 되는 건 보급소예요. 보급소가 원래는 출판이나 서적, 시청각자료, 비디오, 연극, 잡지, 만화, 소책자, 그리고 배포하고 전국 기독교 서점 연락망 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출판사랑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서점이랑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뭘 내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50주년 할 때 아마 더불어 함께 낸 게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없었지만 책자로 있는 건 그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정보는 없어요. 보급소 역할은 참 중요해요. 지금 예수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데 과거부터 찾아오시는 고인물이던가 아니면 그 입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입소문도 정상적인 입소문이 아니고 뭔가 문제 있는 입소문을 듣고 와요. 그래서 제가 손님 볼 때 맨날 화를 냈던 게 이 고인물 손님들이랑 그 입소문 듣고 오셔가지고 막 자기 할 말 다 이러시는 분들 오면 되게 어려워요. 이거 된다고 했는데요. 옛날에 이거 됐는데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지금 안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안하무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한테 그런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홈페이지 가독성이 좋은 홈페이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원이 어떤 곳인지 이런 일을 한다. 얼마 전에 아마 자매님들은 돌려보셨다고 하는데 그 2012년쯤에 만들었던 그 예수원 그 안내 영상이 있어요. 2박 3일 손님으로 오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그 전에 봤던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제 루아 자매님도 나오시고 그 주름 없는 갈래 형제님과 몇 분 나오세요. 다는 안 나오세요. 이렇게 찍기를 허락하신 몇 분만 나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신 분만 계속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상들이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보면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시간대의 버스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하고 있는 것과 지금 바뀐 부분도 있고 근데 그걸 확인하고 예수원이 이렇구나 하고 올라오면 여기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봤던 그 영상에는 예수원이 이렇다고 했는데 왜 안 그렇지?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것도 계속 시기별로 제작을 해서 새롭게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는 지금 되게 개편이 시급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이런 홈페이지 아예 안 들어와요. 근데 이런 홈페이지 어떻게 보면 더더욱이 들어오지 않는데 홈페이지가 간결하지도 않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요즘 홈페이지는 보면 제가 그 영상을 올릴까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라 그냥 남의 교회 올리는 것 같아서 안 올렸는데 거기는 보면 첫 메뉴 창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전면부에 딱 떠요. 들어가면 뜨고 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내리면 지금 뭐 흐름에 따라 필요한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나와요. 뭐 교회에서 있었던 행사든지 아니면 뭐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인지 이게 쭈르륵 나와서 그냥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만 쭉쭉쭉 하면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일반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모바일 홈페이지도 간결하게 잘 돼 있어서 필요한 것들 금방금방 찾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홈페이지 하나밖에 없지만 이것도 보기 편하게 개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바일 홈페이지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해도 솔직히 얘기하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모바일 홈페이지 핸드폰을 통해서 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 홈페이지도 잘 안 들어와요.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홍보하기에 제일 좋은 건 SNS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홍보했을 때 가장 파급력이 높은 건 홈페이지보다 SNS예요. 홈페이지는 내가 직접 들어와서 확인하지 않으면 뭐 그 정보를 알 수 없지만 SNS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거기 들어가서 좋아요를 한번 누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정보 속에서 또 내가 그 보면서 이거 좋은데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지금 예수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보급소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안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출판실이라고 있는데 우리 출판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의회 회의실, 인터넷 하는데 뭐 그런 데지 뭐 저는 처음에 출판실이라고 해서 저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 저기 뭐 책을 내나 이랬는데 아무리 3개월 동안 봐도 책 낼 기미도 안 보이시고 1년 수련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냥 거긴 의회에서 회의하고 애들 인터넷 하고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인터넷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밖에 인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작년이었을 거야 아마 작년에 제가 그 손님부 통계를 쭉 내가지고 한번 드렸는데 회원 모임 때 얘기를 하실 때인데 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다 부르실 거야 뭐 필요한 사람 보내주실 거야 하는데 뭘 사람이 와야 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도 와 봐야지 여기에 대해서 뭐 소명을 갖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와보지도 않아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와보지도 않았지만 여기 왔지만 나중에 지원을 받은 것도 고 예선을 와봐서 왔던 건 아니고 그냥 책 봤던 기억이 있어서 왔던 건데 그렇게 뭔가 정보가 들어오는 게 없으면 여기는 예선은 그냥 모르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 나이 또래만 해도 목회자들 중에 예선이라는 데를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예선 통계 중에서 제 나이 때 되는 사람 통계가
한 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60, 70대 있는 분들은 늘어났어요. 그 참 재밌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20대는 아예 모르고, 그리고 그나마 좀 어떤 30, 40대들도 잊혀지면서 이제 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릴 필요도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뭐 신학을 하는 학생이든 뭔가 고민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조용히 묵상하고 뭔가 고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보면 뭐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오라고 딱 문을 열어놓지는 않지만 뭐 원칙적으로는 중보기도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원이라는 것도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와볼 수 있는 기회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걸 안 알리니까 사람들이 못 오는 거는 아닐까. 그리고 와도 고인물 아니면 그 이상한 얘기 듣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온전한 정보를 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올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 원래는 이거는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남을 줄 몰랐어요. 저는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예, 이거는 원래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든가 할 때 부정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사탄의 뭐 도구다 얘기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뭐냐면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걸 제가 게시판 글에 올려놨는데 재밌는 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보낸 때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던져놓은 것 같은 때. 양이 이리떼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다 보면 나중에 머리를 쓰다가 그냥 뱀이 돼요. 그냥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지 하다가 정말 뱀이 돼버려요. 그래서 순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데 보수 기독교분들은 뱀처럼 지혜로운 것보단 그냥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만 추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똥이나 싸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저것도 똥 싸질러 놨다. 이거나 치워라. 이러면서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도 있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겠다고 하면서 내고집만 하고 있으면 그냥 비둘기가 똥 싸는 것처럼 민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그 정보를 내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인간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정보들을 조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보의 활용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게 된 거고요. 예. 갈수록 심각해지네요. 예? 갈수록 심각해져요. 아까 그 영상 볼 때 참 좋았어요. 다음에 그런 영상을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고요. 나중에 기도하시면서 좀 우리가 정보를 생산하는 곳에서 어느 순간 받기만 하는 곳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생산해서 밖에 보내고 그래서 밖을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곳들로 바뀌고 또 예수원 안에 있는 가족들도 그냥 너무 편중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쓰신다 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고집과 내 뜻 그리고 다른 이들이 갖고 있던 편향된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런 우가 아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판단할 때 객관적이고 더욱더 주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우리들 또한 늘 공급받는 자가 아닌 우리에게 나온 선한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원이 원래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곳 될 수 있도록 늘 돕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